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씨가 파면됨에 따라서 대선 일정은 6월 3일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여러 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도 등장하는데요. 한덕수 대행 대선 관리자인데 이게 출마하는 게 맞는지, 또 본인도 명확히 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 등등, 또 가장 의문점이 뭐냐 하면 한덕수가 나온다고 한들 무슨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내란했을 때 본인 총리에다가 총리 시절에 신문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한덕수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거 속 뉴스픽. 자, 오늘은 우리 뉴스토마토의 에이스 최하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에이스 최하나입니다. 네, 에이스답네요. 자, 어제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섰습니다. 네. 이 앞서 법원은 윤 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는데요.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 법정에서의 윤 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82분 동안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고 하는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네. 이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씨의 행위가 형법 87조를 위반한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윤 씨는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소장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윤 씨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했다라는 이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반발했는데 윤석열이 이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또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씨는 또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라는 네.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면서 이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심지어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윤 씨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이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 재판에서도 또다시 반복한 겁니다. 자, 이 법률가인데도 본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싶은데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재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위법, 위헌을 판단한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을 했네요. 네, 이 윤석열 씨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네.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작이다. 네, 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 나와서 웃음을 사기도 했다라면서 헌재가 이미 인정한 진술에 대해서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을 두고도 누굴 체포하라고 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면서 이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헌재에서 이미 윤 씨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또 최근 이 뉴스토마토 기자가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윤 씨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의외로 재판이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 윤 씨가 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면서 네. 이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또 계엄 선포 후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이 법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윤 씨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적극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가 첫 공판이었는데요. 유력한 증인 두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신문도 있었어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 두 사람 출석했는데 이 두 사람 증언이 윤석열 모두 부인했던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 윤석열 씨 형사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라는 이 검사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이 취지의 증언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도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 윤 씨가 있는 자리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예. 또 직속 상사가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이 대통령 지시를 전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김 대대장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검찰 측 증인이겠죠.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인들인데 첫 번째 공판에 두 사람이 나왔고요. 윤석열이 끄집어내라 지시를 했다. 그걸 받고 행동을 했다. 일관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앞서 재판부가 비공개로 윤석열 형사재판 진행하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서 네. 이번 윤 씨 재판에 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언론사 촬영 신청이 두 건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촬영 신청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서는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되는데요. 또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 만약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이 촬영 신청서가 재판 하루 전에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허락을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윤 씨 사건의 재판부는 이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겠다라면서 이 촬영 허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다음에 재판에 촬영 허가 신청 아마 다 할 거고요. 하게 되면 똑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다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이 촬영이 허가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신청하면 촬영을 좀 허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뭐 밑으로 직원들 저기 지하로 가는 거, 직원들 네. 가는 곳 그런 것들도 좀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은 만인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겠죠. 전직 대통령이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뭐 윤석열 뭐라고 자기는 더 좋게 봤습니까? 오히려 더 큰 범죄예요. 내란 범죄. 네. 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이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불참을 했네요. 네, 이 국회는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은 경제 분야, 또 내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등 이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또 의장의 허가도 없이 한 대행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면서 이 진작에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우 의장이 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네. 한 대행이 고민 중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이 권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나아가서 정상 간 대화 유출은 수사 사안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일기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들에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한국 대선은 충분히 관심 가질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 민간 국가 지정 문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오늘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됐는데요. 외교부는 발효 전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미 간 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결국 민간 국가 지정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거 나중에 좀 할 게 좀 태산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기 대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면 지난주부터 한덕수 총리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되는 날이에요. 아직까지 대선 출마 관련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이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인 이 관세 전쟁 대응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이 대선 출마론에 대한 선긋기라는 해석과 또 전략적인 침묵이다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한 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마지막 소명. 그러니까 총리나 권한 대응으로서 소명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시 또 대통령 같은 마지막 소명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고요. 글쎄요.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마지막인데 진짜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인데 뛰어든 다음에 무소속 다음에 또 합친다는 거. 네.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이걸 예상해놓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더 신기한 거는 한덕수가 무슨 경쟁력이 있나요?
누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데 이게 난리를 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글쎄요.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합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합빌딩 이 선거 캠프에서 개소식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면서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뭐 양자택일 선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국회에 이어서 이 대통령까지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야, 히틀러요. 네, 반면 이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홍 전 시장은 이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대통령 직속 개헌 추진단 구성과 상하원 양원제 도입, 또 중선거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규칙 바꾼 걸 문제 삼아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지사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민주당은 당심 50%, 민심 50% 반영을 골자로 하는 이 경선 룰을 네.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최종 후보는 오는 27일에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어제 당내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존 국민경선제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높인 경선 규칙은 국민 뜻을 최우선에 뒀던 김대중 또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것이다 라면서 반발을 한 건데요. 예. 또 김 전 의원은 후보 간 협의 없는 규칙 변경은 사실상 이재명 추대론이다라면서 이 국민 여론조사가 집단적 세력의 여론 왜곡을 막는 방법이라는 이 당의 설명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 규칙에 반발하긴 했었는데 결국 수용을 했네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정해진 룰을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지사의 1강 2약의 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0대 50,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 50. 실제로 국민 참여 경선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난 대선 후보 할 때 서울에서 좀 이상한 결과들이 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두려워서, 우려스러워서 또 실제로 지금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조직표를 모아서 참여에 딱 해가지고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당원이 지금 100만이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50대 50이 됐고 민주당은 3파전으로 지금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 좀 살펴보면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누구하고도 겨루더라도 2배 이상 넘는 지지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네요. 네, 지난 9일부터 이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 보수 진영 후보 양자 대결에서 54.2%의 고정된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똑같네요. 네네. 이 4명의 후보는 모두 10에서 20%대를 얻으면서 이 전 대표 지지도의 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이번 양자 대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이 한대행은 27.6%의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당 수치는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쟁력이 자꾸 차출해라하는 게 그나마 조금 나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4%에 거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후보로 국민의힘이 되든지 간에 큰 차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하나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자,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열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하나하나 좀 얘기 나눠보죠. 국민의힘이 뭐 20용, 뭐 30용까지 좀 많았고 18용 얘기하다가 지금은 10명 정도로 좀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어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무조건 내가 후보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무대홍, 뭐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뭐 이런 무대홍입니까? 슬로건 하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본인이 원하는 구도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민생, 경제, 안보에 대해서 누가 더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의 문제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선거의 판도는 내란 세력과 내란을 종식하려는 세력 이 구도인 거지 무슨 홍준표 정권 그건 본인 얘기입니다. 네. 본인 당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세론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레임에 자기들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요. 특히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특히 지금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홍준표 씨의 거짓말도 계속 드러났고 왜냐면은 그 21대 총선 때 최소 7차례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미래연 쪽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홍준표 씨의 측근이 네. 그 또 돈을 줬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복당시켜줘서 감사하다. 막 자기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구체적인 빼박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나 좀 살려줍시오 하는 거라고 전 보입니다. 아, 이재명 언급하는 게 네. 오히려 나 좀 살려주세요. 네. 나 명태균 관련성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야, 결국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당내 경선에서 실제로 조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경선 주자들 얘기를 할 건데 네. 아예 그냥 이재명 전 대표 얘기만 하는 게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했고요. 오세훈 시장이죠. 불출마했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아닙니다. 무소속 가능성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네. 1차 컷오프 당할 바에는 4명에 못 든다. 네 무조건 못 되죠. 저는 해봤을 때 뭐 1차 컷오프도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뭐 좋고 나쁨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그냥 유승민 전 의원이 처한 그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 뭐 남의 당 남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네.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분도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승민 그러니까 전 의원도 개인이 뭐 능력은 어쩐지도 사실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예. 이분이 뭐 경제 전문가라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정치라는 것이 함께하는 건데 이분 좀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차 컷오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무소속 나와서 밖에서 뛰는 것이 나중에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한다든가. 아하. 그리고 아니면 지금 한덕수 뭐 밖에서 무소속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이 살짝 끼어가지고 한덕수,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까지 해서 3자 단일화 뭐 요 정도의 퍼포먼스가 생긴다면 오히려 유승민으로서는 그게 남는 장사지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면 바로 컷오프입니다. 망신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세훈하고 유승민 전 의원 두 사람 그 지지하는 표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네. 표심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뭐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예. 변수가 또 그 사이에 많아서. 많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오세훈 씨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은 네. 뭐 한덕수 씨 쪽으로 의원들이 다 몰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토어제 때 이미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명태균 또 얽혀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더라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그 답도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저렇게 발뺀 것 같고. 그래서 불출마.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다고 하던 날 불출마해 버렸어요. 네. 놀랐어요. 근데 예. 이게 선거라는 것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네. 있냐면 문제라는 표현보다 선거는 아무리 잠재력이 있고 높이 평가되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출마를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마를 해야지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현역 의원들이 붙고 현역 의원이 붙어야 지지세가 따라오고 그 지지세가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반영이 돼야지 그 사람의 그 세가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본인이 출마를 안 해버리면 현역 의원들이 아니 우리 황 회사님 뭐 이제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준다고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 다 도와준다고 도와준다 해요. 했는데 실제로 네. 도와주는 네. 거는 출마해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미 허수이기 때문에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뭐 유승민, 오세훈 대권 주자였잖아요, 이 사람들. 경선에 빠지면 국민의힘 경선은 좀 득보단 실이 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지금 답이 없으니까 네. 계속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긴 한데 그마저도 지금 완전 답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막 나오는 얘기 보면 김문수, 네. 뭐 나경원, 뭐 이런 인물들이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반 이재명 빼고 보더라도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 네. 물론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결국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아웃 오브 안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호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뭐죠? 얘를 지금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하면 유승민 살살 달래가지고 선관위원장 맡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나름대로 공정한 룰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경선 들어가면 탄핵에 반대했다고 쓴소리 할 것이고 또 나가면 또 무소속으로 마음 놓고 또 국민의힘 때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딱 잡아놓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아예 불출마가 아닙니다. 이번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1차 경선은 4명입니다. 자 4등까지 누가 될까요? 일단 뭐 김문수, 김문수 된다. 예. 그리고 홍준표 씨도 일단 명태균 되겠죠. 게이트랑 예. 별개로 일단 인지도가 될 것 같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도 일정 정도 팬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원래는 오세훈 얘기가 나왔는데 한 자리가 나머지 한 자리. 예, 나머지 한 자리는 지금 나경원이 그나마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또 뭐 윤심 타령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그게 뭐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 이효진 원광대 네. 그거 썼던 거 좋은 평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네. 아니,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손가락에 자기 대변인 이름 몰라갖고 적어놨던 게 호평을 받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 손가락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안철수 씨 손가락 발언이 지금 다시 또 그 자른다 그 발언이 있잖아요. 손가락. 그러니까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큰 책임이 있는데 물론 그거랑 별개로 보더라도 국힘당 내에서는 어쨌든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씨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보다 나경원이 그러니까 지금 4등이 자리가 더 궁금해요. 맞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네. 마지막 한 자리. 저는 사실 네. 안철수 후보는 4등 안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3등과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아, 의외로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세력도 없고 지금 예. 현역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경원에게 얹혀가지고 지금 중앙대 가가지고 그 햄버거 해동했다는 것이 둘이 같이 했죠. 예. 그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막상 캠프 차려 보니까 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캠프 차려봐야 안다고. 아하. 그러니까 현역 의원 없고 전 의원들이 지금 넘쳐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거의 뭐 옛날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김문수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서 3등과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아. 저는 안철수는 이미 날아갔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등 한동훈, 2등 홍준표, 3등이 김문수가 될 것이냐 나경원이 될 것이냐. 아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이 네. 그나마 상식적이죠. 왜? 나머지 사람들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 있는 것뿐이에요. 나중에도 흔들렸어요. 한 것도 없어요. 네. 저는 한동훈 국민의 후보 되면 딱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죠? 김포시 서울편이 언제 되냐? 아이 그거는 야 벌써 했었어야 돼요. 예. 그래요. 한동훈이 1등 될 것이다.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등이요. 예. 아 그냥 물어봐요. 이게 선거 시즌이면 이거 항상 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좀 재미를 위해서 네. 나경원으로 그럼 가겠습니다. 나경원요, 네. 나경원. 그래 보면 그 4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가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마지막 어쩐 쟁점이 되는데 일단은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안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러면 그만인데 메시지가 좀 이상해요.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 그냥 하는 우리가 말이에요? 별 그냥 그렇게 깊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 사례 보면 됩니다. 네. 장관 할 때 남들 다 서서 인사 죄송하다고 뭐 그 인사하니까 혼자 내란 앉아 있었잖아요. 때. 예. 왜 나는 그날 국무회의 안 갔게?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미안하고 안 미안하고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안 갔으니까 그냥 그래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출마합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어땠어요? 조기 대선 열리니까 바로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딱 그런 거라고 해석하면 되고 아니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부터 해서 여야 합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그럼 불출마 선언하든지 그러니까요. 언론사 전화해가지고 여론조사 빼라. 근데 그 말 하고 나서도 나중에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할 겁니다. 아니 심판 아닙니까? 그쵸.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을 꾸려야 되고 운영해야 될 어쩌면 심판이 갑자기 심판복을 벗고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요즘 국힘 내부에서 유행이라는 난갑병이 하나 있는 예, 것 같고 난갑병.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공범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 대행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어쨌든 저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앞에 뭐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아무리 저렇게 지지율이 뭐 어쩌네 저쩌네 거품이 껴 있어도 실제로 막상 나와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 반기문만도 못하다.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 끝까지 윤석열 다시 재출마를 해야 네. 된다. 그 지지자들은
한덕수를 또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은 이제 한동훈이 지금 한덕수를 견제하기 때문에 한덕수를 밀어야 된다는 쪽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한덕수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지살길만 생각하고 윤석열을 버린 사람이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사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 윤 어게인이 어쨌든 지금 유튜버들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요.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앞으로의 이 다른 국힘당 정치인들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아가인으로 되긴 하더라고. 제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가인.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기양이라고 아기양으로 하더라고요. 아기양으로 돼 있는데. 윤 아기양. 윤 아기야 곧 영상이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게인이 아니고 이제 아기안으로 적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아기안 세력들이 뭐 누굴 또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지금 보이게 국민의힘 경선을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다. 아, 아기안 세력들.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은 한동훈 잘 뜨는 걸 나는 못 본다. 네.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 후보 되는 꼴도 나는 못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지선으로 홍준표 나가, 김문수 나가, 나경원 너도 나가 일단 한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동훈이 1차 저지선 뚫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2차 저지선 한덕수인 겁니다. 한덕수고 결국은 보면 한동훈은 그나마 탄핵 찬성 세력이라면 나머지 3명은 탄핵 반대 세력에 가깝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구도가 형성되고 혹시나 그걸 뚫고 나오면 네. 한덕수를 다시 무소속에서 편입시키는 네. 그 방식을 택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네. 한동훈 전 대표 잘 신경 쓰길 바랍니다. 아. 왜냐면 이게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 이재명만 외치다 보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좀 차라리 연구하는 게 그게 차라리 그 윤 아기향을 외치는 분들한테도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 나경원 후보가 네. 어젠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동훈은 꺾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둘이가 네. 좀 구원이 좀 있죠. 이번에서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서로 물고 뜯고 싶고 예. 물고 뜯고 싶고 3단 콤보 날린다. 아. 그래서 인상 찌그러진다. 네. 그래서 집안 싸움 국민들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상처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토론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 기본적으로 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유독 이제 한동훈 이준석과한테 약해요. 맞아요. 살살살 맞아요. 긁으면 그 막 자꾸 울라 그 그러거든요. 대표 선거할 때마다 네. 사실 많이 당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울지 않는 연습을 좀 해라. 아, 울지 팁을 울면 안 드립니다. 된다. 예, 맨날 울더라고요. 목소리 울먹거리잖아요. 울먹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걸 좀 잘 참는 연습을 잘 하고 참아라. 나와라. 네. 자, 마지막으로 한덕수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두 분은? 예, 5만 프로. 아, 100%도 부족합니다. 5만 프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이미 지금 다 신발끈 동여매고 지금 막 혼자 대통령 꿈꾸고 있을 겁니다. 난감. 꿈도 꿔요? 예. 이야, 이 반기문 옛날에 사무총장 지하철 한두 번 타다 끝났는데. 와,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미 내란 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 입장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완규를 지명하질 않나. 네. 그거랑 다 맥이 닿아 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지금 한덕수의 하나의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그럼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고 온 사람하고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이미 출마는 상수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자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명 뽑는 거하고 한덕수가 나와서 또 그 4명 중에 한 명하고 붙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무슨 아까 경선이야? 아기양을 예. 외치는 분들 입장에서 아기양 열받는 세력들.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럼 국힘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럼 결국은 경선에서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한덕수와 붙을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난칩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경선에 출마하신 분들은 기분 안 나빠요? 뭐하러 나갑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도 그래서 답답해.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참 네.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
한덕수랑 붙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참 말이나 됩니까? 부전승이에요, 부전승. 예. 한독승.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한독수가 뭐 대단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란의 어떤 주축인 상황이었던 사람이고 네. 거기다가 총리를 잘했어요. 신문만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납득이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너무 그쵸. 그렇게 사람이 없나? 네. 지금 경기 침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제 말이요. 그리고 내란 대행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 국힘 측에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뭐 중도 보수 뭐 빅텐트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한덕수를 어떻게 해? 이 생각이 전 드는 겁니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을지 출마 불씨가 있는지 끝까지 좀 지켜보길 하고요.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경선 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 불참 뜻을 밝혔는데요. 뭐 경선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희도 이사님? 저는 일단 다른 네. 걸 다 떠나서 네. 뭐 물론 이제 110만 권리당원이 이렇게 있는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이 권리당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대안이 없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좀 화가 났던 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럴 때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6년째 얘기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DC, 일베 등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난 10수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사자 명예훼손 해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한테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6년 동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분들이 극히 일부였습니다. 아하. 근데 꼭 항상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아, 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도대체 이분들이 외치는 노무현 정신이 뭐냐.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를 하니까 네.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조롱하는 게 놀이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 네. 지지자들까지 싸잡혀서 조롱당합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이럴 때만 외치니까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정신이 뭐냐? 그냥 민주당을 욕할 때 막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신 갖다 쓰는 거냐?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 같진 않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무소속? 김두관 후보께서 예. 저는 무소속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도 주변에 상의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대변인이다 보니까 제 발언이 혹여나 뭐 특정 후보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실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당원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당원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신원이 확인되어 있고 그런데 나머지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나 투표할래라고 받는 게 있고 네.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또 노령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종이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직 동원이 필수가 됩니다. 아. 그러면 선거가 조금 부정적으로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건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게 우리가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다 되면은 선거인단도 최소한 120만, 뭐 200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긴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의 대선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이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바만 하더라도 한 2,300명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알바들 속에서 또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누가 뭐 알바를 많이 넣네 어쨌네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보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국민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 그것을 당의 실무자들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제가 실무적으로 아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원한테 인기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다른 국민한테 인기를 얻을 생각을 하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예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당원한테 잘 보이고 민주당이지 뭐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전부 진보당 다른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너무 때 당연한 걸 왜 자꾸 엉뚱한데 정답을 찾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공감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뭐 민주당원이 한 3천만 명이 된다고 칠게요. 아 그러면 근데 그래도 예. 요거는 안 된다. 중도 뭐 국민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에서 전 못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개개인의 호불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과거에 했던 방식 한 20만 권리당원 시절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갖고 오고 있으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일반 당원 합치면 진짜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국민 경선을 글쎄요. 저는 또 무슨 이유가 당원 있냐면 잘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만약에 이제 또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예. 외부의 특정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경선이 비둥비둥 해가지고 이제 치열하면은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게 좋아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외부 세력이 침입하기가 더 어렵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외부 세력이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도둑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새가 세가지고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도둑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어. 네. 그런다고 해서 문 열어놓는 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은 닫아야 된다. 자, 결국 이 경선 룰 따르는 이제 김동연 지사는 따르겠다. 뭐 김경수 전 지사도 막 그런 것 같은데 3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김동연 지사까지. 자, 근데 그러면 이 두 김 대표 김 지사, 김동연, 김경수 단일화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내부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는 당연히 예측이 어렵지만 네. 자연스럽게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각자는 좀 어려우니까. 예, 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지금은 다른 것보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파면만 됐다 뿐이지 지금도 온갖 특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란 공범들이 지금 죄다 뭐 자기 대선 나온다 그러고 심지어 곳곳에 알박기 인사까지 박아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안에서 뭐 또 저들이 반이재명 얘기한다고 뭐 비호감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중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국민들 속 썩이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글쎄요, 이것도 친문 표심 관련된 어떤 계산 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만나는 건 당연한 전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큰일 앞두고 나서는 뭐 스승님 찾아간다거나 네.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는 이제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 분의 후보가 세 분의 지사, 삼지사더라고요. 삼지사. 아, 네. 그러고 보니 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사들이네. 이 광역 단체장은요 예. 작은 행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책,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고 의회와 협력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AI와 반도체 첨단 과학 기술 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잘사니즘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생 경제 회복시킬 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건전하게 토론하는 그래서 청구를 앞으로 해야지 옆으로 어떤 겨누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 대세론이 좀 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 흥행하기 쉽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이 물론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쭉 보면은 흥행을 위한 흥행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계획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은 이제 권리 당원들이 요즘 그 정보를 유통하는 네. 그런 소비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흥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들 어떻게 청산할 거냐? 내란 세력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파도 엄청 크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갈 것이냐? 앞에 뭐 말씀 주신 AI 등 미래, 뭐 경제 회복 어떻게 할 거냐? 요걸로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님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정책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봅니다. 그에 대한 자유와 다양성은 존중하되 너무 엇나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앞으로 민주당 경선 좀 관전 포인트 우리 부대변인님 또 민주당 계시니까요. 네. 득표율 이런 것도 또 관전 포인트 될까요? 그럼요. 그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77.7이었나요? 네. 80 몇 점 또 받은 적 네, 지난 85% 네. 있고. 네. 그 이번에는 더 나오면 또 어떻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요, 뭐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꾸 저는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향해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일극차전 너희들이 부러워서 하는 얘기고 압도적인 지진 거다.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총 들고 가서 막 나 지지해 그런 적이 있냐? 네.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온 보이지 않게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얻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가장 윤석열 정부와 대항해서 잘 싸울 사람. 그게 가장 큰 거 네. 아니에요? 민주당원들이 보기에는. 아, 쟤네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이재명과 잘 싸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윤석열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후보들도 모두 다 저는 그 선전을 할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항일 유사님 관전 포인트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헌정 수호 세력들 어떻게 그러니까요. 결집시킬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뭐 많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선 흥행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짧아요. 네. 매우 짧아요. 맞아요. 저 딱 하나 후보들이 예.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딱 하나씩만 남겨라. 네. 조직이든 이미지든 그러니까요. 뭐 하나만 딱 남겨라.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다. 정상적인 대선이면 1년 전부터 대선이 가동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지금만 정상적인 대선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마지막 스파트 그렇죠. 100m 남은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흥행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내란 세력 종식시킨다. 그리고 오히려 정책 얘기 지금 외국 미국 문제 네. 뭐 관세 문제 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선 지켜보기로 하고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유사 강성필 부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어제 윤석열 씨 내란 혐의 공식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대선 국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시 병의 김현정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오시는 거죠? 예, 지난번엔 전화로 네, 전화로 했었는데요. 뵙겠습니다. 네. 자, 그 파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파면됐는데 일주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금요일 5시, 오후 5시 그것도 좀 더 지나서 퇴거를 하는 모습 국민들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정말 그 뻔뻔스러운 모습에 막 국민들이 거의 경악할 수준 네.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헌법을 파괴하고 네.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파면된 사람인데 마치 무슨 개선장군처럼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질 않나. 그리고 그 하필이면 또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네. 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제 뭐 검사로 살면서 이렇게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 기본적인 공감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일요일 날 저녁에 갔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라면 금요일 오전에 가든지 그러면 예. 굳이 저 5시간에 5시라고 해놓고 그 시간도 못 지켜가지고 5시 30분 40분에 나오면서 사람들 그 일대 통제되기도 하고 또 떠나면서 보니까 그 과잠이라 그러죠 학생들 네.
그 청년들하고 포옹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거 연출한 거 아니냐 의혹이 있던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학생이 그렇게 인터뷰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다라고. 네. 청년팔이 하는 거죠. 청년팔이. 실제로 청년들 중에 이런 내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이 네.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네. 일부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부러는 못 하는데 그죠? 그럼 누가 연출을 해주는 겁니까 저런 거는? 그러니까 연출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 자체가 여전히 구구 유튜버들을 영향을 받은 건지 또는 본인이 자기 안에 자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체면 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 경고성 계엄한 거야. 뭐 야당이 저기 그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뭐 전 정부 탓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체면 걸면서 아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하.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그 파면당한 걸 계속 부정하고 또 이제 그 국민의힘 구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국민의힘에 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행사하고. 본인의 정치력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아하.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재집권이 된다라고 하면 복권을 노리는 것 같고 재집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뭐 당권을 잡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 뭔가 재기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냥 막연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밑에 어떤 사람들이 학교 잠바 입고 와서 학생인 것처럼 네. 학생이겠죠. 학생이 많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윤석열이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예. 5년 하나 뭐 3년 하나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야. 그리고 정말 동아일보조차도 예. 기이한 정신 승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저게 아니 뭘 누구를 이겼다는 거죠, 대체. 뭘 이겼다는 거죠? 예. 그 5년 하나 3년 하나 그게 뭐 똑같다는 그 뜻인지 파면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탄핵 받아가지고 근데 상관없다. 난 이기고 왔다.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건재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오버하면서. 결국 의원님 말씀은 사과나 반성 없이 지지자들한테만 던지는 메시지고 결국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마쿠에서 좀 메시지를 내면 정치를 할 수 있다. 사저 정치, 이른바 네. 마쿠 사저 정치 네.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다 우리가 전 국민이 같이 복도했잖아요. 7일 네. 동안에 그 관제 틀어박혀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그 내란과 관련된 각종 그 증거를 인멸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뭡니까 그 요리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국민 혈세로 예. 제일 먼저 부른 게 뭐 저기 그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그 저 지도부를 네. 부르고 전원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나경원 뭐 부르고 그러니까 그 이철우 후보도 경북지사요. 불러고 예. 전환길 강사도 강사도 부르고. 왔고. 그러니까 뭔가 그 메시지를 주는 것들을 보면 그 다 그 기획하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불러가지고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운영 중에 보여주고 나경원 불러서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환길 불러서 이제 구구들 선동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망상이 깨지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정신 차리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정신 좀 놓고 아니 지금 보면 그 극우에 뭐 보셨겠지만 어게인이 아니고 아기안으로 저기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아기안 그 세력들하고 네.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정신 못 차리게 더 망상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내란 공범들이잖아요. 아하. 내란 공범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실은 지금 뭐 4강 4명을 이제 1차에서 예. 이제 거르는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 건데 네. 그 경선 과정에서 다 지지율들이 거의 뭐 엇비슷하다 보니까 네. 한동훈이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네. 그냥 윤석열 8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또 이제
어제도 뭐 방송에 나갔더니 국민의힘 패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경선 전략이고 본선 나가면 바꿀 거래요. 중도 확장 전략으로. 그게 됩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오히려 중도 확장 전략을 바꾸면 강성 지지자들이 또 지지하려나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관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 지금 그 관저 네. 압수수색 가능한지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 가능한지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크로비스타는 당연히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네. 그 비아폰과 관련해 비아폰 서버와 관련된 것은 그게 뭐 그 군사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성훈이잖아요. 예. 책임자가. 지금은 그렇죠. 예. 그 형사법 뭐 110조, 111조 근거를 들어서 그때 이제 법원이 무산시킨 것인데 그렇죠. 이제는 윤석열도 파면되었고 지금 그 비아폰 안에 그 서버에 그 들어있는 그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에 정말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저거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확보가 될까요?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예. 과거에 또 뭐 박근혜 때도 예.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에도 뭐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라고 그런 걸 또 근거를 들면서 또 예. 뭐 거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더라고요. 서버 확보도 또 아직 내란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 예. 김상훈, 이광호 본부장부터 네. 김성훈 그 차장부터 예.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만 파면돼서 그 자리에 내려왔을 뿐이지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인식이 좀 되는데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윤석열 어제 내란 혐의 공판 첫 재판 정식 재판 열렸는데 본인이 그 직원들 가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그 아크로스트 바로 앞이고 밖에는 막 돌아다니는 거는 포착이 많이 됐거든요. 네. 상가에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법정 들어올 때는 뭐 경호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하 직원들 가는 데로 가가지고 가고 촬영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선택적 부끄러움에 선택적 정의, 뭐 선택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사실 그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형사 피고인을 갖다가 이렇게 비공개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형사제 예. 피고인에 대해서 뭐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그 비공개로 이렇게 출석하는 건 전 처음 봤고요. 예.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 뭐 그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공개했죠. 예. 그건 국민의 알 권리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윤석열 앞에만 서면 그 법치라는 것이 그 상식이라는 것이 멈춰 쓴다는 거죠. 네. 저는 이번 그 보면서 단순히 이게 뭐 그 출석과 촬영을 비공개를 했다 이거를 떠나서 즉 이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 네. 재판부잖아요. 맞아요. 그 구속 취소시켜준. 네. 그리고 또 신무정 검찰 아닙니까? 즉시항고 포기한. 거기다가 피고인은 윤석열이에요. 밀실 재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정말 국민들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까지 던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크로비스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걸어서 5분입니다. 그렇죠.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면 금방 갈 수,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거를 차를 타고 돌아가지고 경호 문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일인가 전날인가 상가에 빽빽 돌아다니는 모습은 다 또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납득을 합니까? 무슨 경호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그 경호도 김성훈 차장 옆에 그 옆에 경호 차장이 그 왜 가 있습니까? 가디건 입고 주머니 손 놓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도 팔짱 안 끼고. 되는 행위를 계속 보여요. 국민들이 보면 이거 화가 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법원에서 설명한 이유도 저 석연치가 않은 것이 네. 무슨 거기에 방호가 어렵고 뭐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뭐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래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매일 가고 있잖아요. 매주 2번, 3번씩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더 강화시키면 되고 그러니까요.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서 엄단하는 문제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윤석열에게 특권을 줘야 되는 이유로는 저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어제 마침 또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가 네. 이게 11일 날 언론에서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14일이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뭐 피고인한테 이거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절차 이런 걸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그 불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신청하면 뭐 재고해 보겠다. 이제는 그럼 받아 줘야 돼요. 저거 뭐 왜 비공개할 이유가
정말 궁색한 얘기고 예. 그래도 국민들의 그 비판의 목소리는 그래도 그나마 듣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첫 공판에 윤석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검찰은 이제 PPT 해가지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내란으로 이 몇 시간짜리 행위를 구성하는 게 자기가 검찰도 했는데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직접 반박을 했다고 네. 합니다. 아니 뭐 이미 헌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비상계엄이 짧은 그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이원적인 네. 계엄 행위는 이미 그 저질러진 거다. 네네. 이미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이는 일관되게 그 자기 파면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하. 그 모든 그러니까 헌재에서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으로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윤석열한테 그래도 파면까지 됐으니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했었는데 네. 정말 이제 허튼 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재판받으러 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자기 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부정을. 이제 어제 또 증인 2명이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들을 다 해버렸거든요. 네.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죄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건데. 매우 네. 높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네. 정말 그 헌재 재판관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연륜이라든지 네. 뭐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출중한 그 법관 출신들이잖아요. 법관들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을 한 그 내란 행위에 그렇죠. 대해서 그 직위원 재판부가 그거를 뭐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시죠. 네. 자,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불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안 나와요? 뭐 뭔데요? 말로는 그 대통령이 파면돼서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사례가 없다. 맞아요? 이거를 뭐 실제로 뭐 고급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헌법 98조가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그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덕수 그 대행 측에서 하는 얘기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가 네. 논리 같아요. 아니 그런 전례가 없었다? 전례 없는 짓을 누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월권적이고 이원적으로 그 권한도 없으면서 대통령 보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네. 그리고 헌법상의 의무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도 않고 특검 추천을 해도 하지 않고 전부 그 전례 없는 일을 하는 도맡아 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지금 대선 출마까지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이런 대행이 세상에 그게 전례가 없죠.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출마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의에 의해서 또는 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마 각인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뭡니까? 1% 정도는 본인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공무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용기나 배짱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나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겠냐 안 되겠냐. 승산 여부도 따질 거고 내가 이거 했다가 정말 나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예. 뭐 반기문 전 총장처럼 예. 막판에 이렇게 접을 가능성 빼고는 지금 완전히 뭐 윤석열 그 김건희 측근에서 기획한 거라고 하고 뭐 지금 그 친윤 의원들이 감독이고 주연이 한덕수다 이런 얘기 공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거 있잖아요. 8개 그 법안들. 네네.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다 없어질까요? 8개 법안인데 그중에 내란 특검법하고 네. 명태균 특검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예. 그 명태균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이 8표만 이탈하면 되잖아요. 다 8개만 이탈하면 돼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의미? 한동훈 쪽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지금 보면 그 경선하는 과정들 보면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네. 오로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갖고만 접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명태균 게이트랑 어제도 뉴스타파에서 뭐 하나 터뜨렸잖아요. 네네네. 그 홍준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지금 그 4강 안에 들어야 되는데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 또는 뭐 안철수 이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되면 일단 홍준표는 거기서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김문수라든지 또는 저기 한동훈은 또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그 통과시켜 줄 가능성도 근데 높아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예전보다는 좀 낫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열린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한덕수를 또 재탄핵하냐? 저 사람이 나가서 출마하려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됩니까?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또 탄핵해주면 나가서 또 사퇴해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가만 놔둬야 되는지 이런 또 계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막 음모론 같은 게 네. 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상목 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네, 16일입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 뭐 마은혁 재판관 지난번에 유명하지 않은 뭐 등등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원래 그 기재위가 소관 저기잖아요. 그 네. 기재부 장관이니까 기재위에 있는 김영환 의원을 이번에 그 투입을 했어요. 그 당시 기재부 장관 하면서 일어났던 개헌과 연관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한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강을 좀 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해서 탄핵을 소추하면은 탄핵을 약간 가결하면 음모론이긴 한데 예. 탄핵 걸리면 사퇴해가지고 사퇴해가지고 출마한 명분으로 삼는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양수겹장으로 뭐 그래서 그 이완규죠 이완규 네. 법제처장이라든지 또 뭐 한 판사를 네. 그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그 구구의 그런 편에서는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고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출마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양수겹장의 카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그 본인의 헛된 꿈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그 가처분 신청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예. 거기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것도 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뭐 공교로운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주심이 지정이 됐다라는 것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 18일 날 퇴임을 합니다. 그럼 네네. 날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5, 16, 17. 그러니까 3일 남았거든요. 네. 요 3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그 가처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예. 4일 만에 맞아요.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지금도 4일 이제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하게 지난번 한덕수 대행의 네.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 대행 행사할 때는 예비적 보충적으로만 해야 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그 한덕수 판결문에 써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죠. 예, 그럼 그거 명백하게 입에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헌법 재판관들이 정말 자존심으로 사는 그 명예와 자존심으로 사는 분들인데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네.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거는 또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인의 찬성만 있습니다. 가반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렇다면 뭐 마은혁, 문영배, 이미선, 네. 뭐 정계선, 정정미, 네. 뭐 대충 따져봐도 5인은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사실 사법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번에 헌재에서 뭐 정치적 사법 기관이라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그 가처분과 관계없이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관련해서는 네. 지난번에 이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재탄핵하자라고 예. 발표도 한 바가 있는데 가처분과 상관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원적이고 월권적인 것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내란 정권의 연장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 뭐 나쁜 그 프레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경제 외교 다 망친 또 무능력함도 아니, 다 근데 보여요. 그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나요? 저는 그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저는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차라리 그냥 정면 승부 정면 예. 승부라기보다 정면 돌파해서 예. 재탄핵하는 것도 저는 뭐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 거죠? 저희 더민초의 더민초에서 생각이죠. 했다는데. 예. 아니, 저는 그게 또 초대를 하고 한다는데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
신문 보던 사람, 내란할 때 그 고개 숙이고 사과했던 사람, 예. 그리고 지금 이완규나 임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생길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공직자로서 평생을 공직자로 네. 뭐 안 해본 게 없다라고 그렇게 그 커리어가 화려하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공직자로서 일말에 그런 뭐 공명심이라든지 책임감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입장을 발표해야죠. 예.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현재 본인이 대선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월 3일 전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뭐 내란 그러니까요. 비텐도 친다고 하면 네. 이거 완전히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그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자기가 선수로 뛰고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게 말이 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요. 정말 나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윤석열한테. 됩니다. 네.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놓고 무소속 출마해놓고 경선한 사람을 붙인다. 이런 거면 그 경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다 빠졌죠 지금. 부전승 한 명 올려놓고 지금 붙입니까? 지금 벌써 후보들이 벌써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장난칩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하고 네,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은 지금 50대 50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김두관 전 의원은 안 하겠다. 네. 불참 선언했습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조금 안 맞지만 이건 수용하겠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이게요 원래 항상 경선이 있을 때면 네. 특별당규를 제정합니다 대선 때. 그러면 특별당규를 제정하면은 모든 후보들이 사실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후보 측에서는 뭐 만족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특별당규 제정하기 전에 당원 토론회 열었었는데 당원들은 5대5 하지 마라. 당원 지금 그 114만, 120만 당원 진짜 주권, 많습니다. 당원 주권 권리당원만. 시대를 네. 했는데 당원의 50% 비율을 더 올려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50대 50으로 하되 여론조사 50을 넣은 거잖아요. 50%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숫자가 114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가장 근접하게 최대치가 100만 명이더라고요. 안심번호를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00만 명의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도 그 100만 명의 그 표본을 추출해 갖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당무위 중앙이 통해 가지고 96%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당원 투표를 통해서.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가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치를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막 표현했던데 그거는 정말 오히려 그 DJ랑 그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경수 지사 오히려 그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후보는 수용했잖아요. 그런 얘기 그냥. 안 했죠. 그러니까 예. 룰은 뭡니까 특별당구 그 준비라든지 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하는 거지 후보들이 선수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궁금한 게 네. 우리 의원님은 당원들이 무섭습니까? 당원들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데 당원들을 빼고 하고 싶어요? 아 당연히 당연을 넣어요. 당원한테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요. 네. 당원 100%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 당원에 대한 존중이죠.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제 하에서는 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원한테 잘 보이고 당원한테 표를 받아야 되지 어디 딴 데 가서 자꾸 받으려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그래요. 하다못해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니라 국민 네. 경선으로 하면 네.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오히려 그 SNS를 보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 안 한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글을 많이 써놓으셨던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했다가 그렇죠. 모든 정당의 후보들을 다 때려놓고 원샷 경선하자는 거잖아요. 네. 선거법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미 다 폐기된. 아니 그렇게 거를. 하면 그게 본선이 지금 뭐하러 그런 거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지금 뭐 법하고 상관없으면 모르겠지만 네. 문제가 많이 될 여지가 커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자꾸 저는 한편으로는 보면 민주당의 일부 분들이 당원을 무서워하고 당원을 싫어하고 자기네 당원을 뭐 개딸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가? 그렇게 했던 우리 민주당 정치인분들 중에 이해가 안 돼요. 잘된 분들이 없잖아요. 아니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럼 한 100만 명이 개딸입니까? 한 400만 명이 개딸입니까? 뭔 개딸이 누군데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국민의힘에서야 그 정치인들이 그 어떤 비판에서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뭐 개딸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 그럼 잘 보여가지고 그 당 분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우리 의원님도
당원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저희 총선 때 저도 네. 할 때 당원 50%, 그니까요. 여론조사 50%로 네. 했거든요. 그래서 경선 통과하신 네.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경선률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두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뭐 그런 논란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니 헌법 파괴 세력들을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야 5당이 원탁계획까지 만들어서 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같은 당 안에서는 이제는 그 대의에 같이 그 대의의 그 배에 같이 생선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저는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천 통통 쿠폰 지급해 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래를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 코드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재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열렸는데요. 직접 진술을 했다고 80분 이상 했다고 합니다.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자, 이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뭐 풀어준 것도 지기현이지만 결국 이 사건 쭉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 더 그 부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판 마무리하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소장 보고 이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한무치, 면후심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네.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를 쓰셨네요. 아니 얘기하는 걸
어제 이제 직접 법정에는 안 들어갔지만 후배 네. 기자들이 쭉 정리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올린 걸 보니까 두 분 변호사니까 네. 법정에서 피고인이 93분 발언이 82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93분 했습니다. 93분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 진술하고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또 끼어들고 합치면 93분. 93분 발언했는데 변호인 발언이 9분입니다. 안 돼요. 그럼 두 분 변호사 하시면서 망했어요. 그럼 패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망한 제가 거죠? 예. 제일 망한 거는 최후 진술도 좀 너무 많이 하면 판사들 싫어하는 분도 많거든요. 예. 최후 진술 사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못하지만 원하는 시간이 있고 피고인이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저게 어제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니까 국정 수행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93분 발언하고 국무위원들이 9분 발언하는 형식이었구나.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헌재에서 있었던 그 단핵 심판 최후 진술 때 했던 얘기 네. 그 연장선에서 부인의 강도만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네. 사실과는 아무 관계없구나. 관계없이. 내가 아니라고 믿으면 다 아닌 것이고 사실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야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시켰냐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런 사람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키고 대통령을 시키는지 참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유주 변호사님, 변호사로서도 본 느낌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맞아요. 맡기 싫고 최악의 그리고 변호사 판사도 피고인.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특성을 다 갖고 가졌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뻔한 걸 자기 혼자 부인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가 사실 웬만큼 명백하면 양형 인정하고 가야 다툼으로 됩니다. 인정하고. 그 정상 참작으로 다투는 것이 그렇죠. 판사도 좋고 변호인도 참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양형 사유도 되고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은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판사들의 시간 노력 이게 법정에 투여되는 거니까 정말 제가 참 판사도 참 직위원 판사가 저희가 좀 편들어 준다라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분도 참 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위원 판사가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판사는 다 들어야 되니까. 8시간 어제 재판 꽤 오래 했다고 하던데 몇 시간인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의 권리다. 변호인이 그랬다고 하죠. 했는데 5분 안으로 좀 정리해 달라니까 더 많이 해버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근데 좀 또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특징, 기피하는 특징은 검사의 기소부터 공격하고 부정하는 타입. 그쵸. 이건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를 할 때 뭐 공소권 남용이라던가 공소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런 형식적인 거는 애초부터 미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명분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유하고 형식적인 사유를 한 9대 1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법원으로서는 다짜고짜 검사가 어떤 흑심을 가지고 이런 법원에 던졌다 거부감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 권력 자체를 부신하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남 탓하는 사람. 네, 특히 부하 탓하는 사람. 이게 되게 못 만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이거 크게 영향 미칩니다. 사실. 안 좋은 걸 다 갖고 있다. 네. 이 안 좋은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왜 처음엔 부인하냐면은 내란 우두머리가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방법이 방금 없다. 양형을 다투고 할 게 없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없다. 끝까지 그냥 뻗대면서 나는 올바르다 주장을 이런 계속 해 나가지 않겠어요? 네. 아마 어제 그 헌재의 최후 진술 모습, 어제의 모두 진술 모습들이 앞으로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검찰 측이 정인을 한 500명 이상 선칭을 해놨으니까 이 재판을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법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될 거고요. 싶어요. 어제 좀 그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측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조차도 형사재판에 판을 흔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어제 위현석 변호사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구속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공소장에 위법하다는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인 신문도 윤 피고인 본인이 자신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불러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부른 사람들이 조성현하고 김현기 대대장이 다 이제 전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하의 부하잖아요. 부하의 부하.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최상목 부총리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직접 지시받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결국은 법기술자들답게 조금의 텀이라도 보이면 흔들려고 할 것이고 네. 정인 신문을 다 하자고 달라들 것이니까 그러면 저게 한 몇 년 가죠.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느냐. 증인신문 하루에 뭐 많이 해봤자 2명인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계속 끌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재판정을 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손절을 했거든요. 네. 윤회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 재판정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삼고 자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이 앞으로 참 형사재판도 앞으로 참 고난도로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행동을 봤을 때. 자, 그렇지만 또 논란이 있어요. 법정 촬영 불허 부분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 논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특혜 아니냐? 다른 전직 대통령들 다 와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간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뭔가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윤석열만. 우리가 뭐 수의를 입은 사진이나 법정의 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네. 포괄적으로 반한다. 뭐 이 모습 자체가 유죄 인상을 지울 수 있고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면 뭐 그 판사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데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하고 이런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 관한 권리를 뭐 비교 교량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큰 사안이다. 그렇죠. 어떤 점에서 크냐면 우리가 참 하루에 참 뽑기는 쉬운데 내리기는 이렇게 어렵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무논리 그리고 억지 발언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막무가내인 사람을 어떻게 언론이 포장하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깨닫고 내가 내 한 표가 어떻게 행사하는 이거 정말 굉장히 소중한 자성과 각오의 자성의 시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기현 판사가 이제 재판장으로서 구속 취소한 전례가 있다 보니까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도 안 했었고 그래서 아마 반발 여론이 꽤 높았던 걸로 보이긴 하고요. 어제 이제 재판부가 법정 촬영 재신청을 하면 허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얘기는 다음 재판 해주겠다는 거겠죠. 21일 날로 잡혔는데 다음 월요일 날. 그러면은 결국은 허가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도 뭐 촬영 신청이 이제 기간이 짧아서 피고인 쪽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 바로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보고 아마 지기현 판사의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는 구속 취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아니라고 본인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 받잖아요. 다음 주 재판에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 재판받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도 좀 그 시간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했던 부분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이렇게 두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결국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이 됐고 또 18일이면 두 사람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아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제 정기 선고가 있는 날이니까 그날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다음 날은 퇴임이에요. 퇴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0일 날 이제 배당하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마은혁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요거는 또 9인 중 과반이면은 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뭐 탄핵이거나 뭐 헌법 소원 이런 게 아니면은 과반이면은 통과되거든요. 6인이 필요 없습니다. 예, 9명 지금 9인 체제가 됐으니까 5명이 찬성하면은 되는 걸로 봐서 내일 모레쯤에는 아마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효력 정지를 하지 않겠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나머지 18일 날 두 사람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7명이 남으니까 심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의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가 새 정부가 조기 대선에 따라 출범한 새 정부에서 새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일단 효력 정지가 먼저일 걸로 그렇게 보인다. 그게 아마 내일 모레쯤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효력 정지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왜냐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권으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복귀하고서도 한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임명 행위를 그건 뭐 형식적으로 완성 행위일 뿐인데 안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끼우면서 넣었어요. 예, 갑자기 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누구와 봐도 참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입니다. 지금 겨우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가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간다. 이거 그리고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적 전달성을 가진 그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납득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그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가 위법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그 부하가 내 옆에 동료로 온다.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혐오감 들 것 같습니다. 같은 재판관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가 파면되자마자 한 개 마은혁하고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플러스 두 명을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그랬잖아요. 대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현상 유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직무 정지와 권위가 다르다. 직무 정지도 권위 하나죠. 같은 거죠. 그런 계속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찰 내에서는 나름 뭐 교수 같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제처장 맡아서 한 일이 뭐냐? 시행령 정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간신 역할을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소리치면 그거 맞다. 40년 지기로 뭐 바른 소리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효력 정지시키고 지명이 효력 정지가 되면은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명이 안 되면 7인 구도로 가서 거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지명 처리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지명 대통령이 처리가 되면 되겠죠.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관제에서 나온 부분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금 사저 있긴 하지만 밥값 술값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썼다. 이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간이 배밖에 나온 건지 파면받은 사람이 거기서 요리사 불러서 밥에 먹고 술에 먹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생중계된 헌재 재판 헌재 그 재판소 권한대행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셨죠. 11시 22분.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시간을 정확히 체크를 해요. 그 시간부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국고를 축내고 가요? 그때부터 술 먹으면 안 돼. 술을 자기 돈으로 사 먹든지 밥을 자기 돈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관제의 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내가 하는 게 다 법이고 내가 하면 옳다는 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 갈 곳을 못 구해서 뭐 머무를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있었던 것도 어디로 갈까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활동이거나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아니 어제 법정에서도 야, 저 사람은 아직도 대통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아, 짐이 곧 국가인데 뭐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망상으로 이렇게 그 망상으로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나는 순간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윤석열 나이를 볼 때 무기를 행을 다 살면은 그 뭐 못 나오니까. 예,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자관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 법 상식,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는 전혀 것을 통하지 않는 사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갈 곳이 없어서 밥 몇 개 더 먹었다고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근데 박근혜 때는 그냥 그게 이해했잖아요, 다. 그런데 검찰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그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뭐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군 부대 내도 심리전 하면서 하는 팀이 있었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운영했던 거기 이제 군인의 행위를 그 행위 정치 개입 행위도 기소를 했지만 자잘한 것도 뭐 사 먹은 거 다. 그렇죠. 뭐 자기 사적인 가구 구입비를 이 군에 공금으로 했다. 그 200만 원, 300만 원도 기소했던 게 검찰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을 했던 행위입니다. 아니 멀리 볼 거 뭐 있으면 특활비 자기들 쓴 건 하나도 공개 안 하고 다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래도 안 하고 가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 마음대로 써놓고 상대 진영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썼는 것과 그 난리를 치고 기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그 출연진들 EBS 수능 강의 출연진들인데 현직 교사죠. 그래서 이제 접대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게 되는데 그 식사가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만 원에 음료수 하나 3천 원 더 먹었다고 3천 원을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이게 어제 대 기자님 검사 출신인 김용남 지금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이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제 숙박비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불법 점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윤석열 검사였으면은 그거 기소할 겁니다. 아마 횡령. 아니 지금 몇천 원 더 기소를 하는데요. 이 돈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 거잖아요. 내 편이면 괜찮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에게는 동지란 없다. 시다발이 아니면은 적이다. 부하 아니면 적이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은 자기는 괜찮고 아니 자신과 김건희는 예외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망상에 빠져 있구나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지금 시작됐는데 만약에 이 기록물들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15년 아니 30년 정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공개 다 돼버리면 윤석열이 했던 윤석 정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된 뒤에 황교안 군안 대행이 20만 건이 넘는 서류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해서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한독수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아마 최대한 많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행위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는. 엉뚱한 거뭐 골라서 합니다. 알박기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아마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많이 비밀 지정을 해서 공개되지 않게 못하도록 만들지 않겠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대통령 기록관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12.3 내란 사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내란 사태가 많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자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파면은 내란 사태의 입증의 시작이다. 시작일 따름이죠. 한 발을 뗀 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록물을 봐야지만이 형사 재판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내란에 개입했던 뭐 설계자라든지 머리들 이 기록물에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거와 비슷한 선상이라고 보는데요. 이완규 씨도 이제 검찰의 브레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가장 탁월하다. 뭐 미스터 법질서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재임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했을 테고 그리고 내란에도 뭐 안가 모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뭔가 기여와 관여가 있긴 한데 그게 뭐 사전적인 관여인지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데 관여를 한 건지 일단은 이것도 그 내란에 관한 진실이 뭐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한 그리고 이완규 자신을 위한 구명 조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민간인으로 조사받는 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사실 수사기관이 부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완규한테 한 자리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걸 막아준과 동시에 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도 이 연장선상이겠죠. 결국 모든 것이 수면에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로 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게 한 거를 법제처에다가 법제처가 법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게 이완규거든요. 네. 아니 그럼 국방부에다가 지금 아니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여성부에 그러면 국방부를 기능을 갖다 줘도 되냐? 예. 아니 그걸 시행령으로 법에는 안 되지만 시행령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직무를 유기한 행위잖아요. 네. 명백히 누가 봐도 법무부에 누가 인사 검증 기능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기능을 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를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란 중요인무 종사 여부도 물론 뭐 판단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록들을 지금 다 지정 기록물로 가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난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조사받았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지금 다른 범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건의 상황인데 이 부분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현주 변호사님. 이제 뭐 이 하나의 혐의뿐만 네. 아니라 사실 정말 구속영장이 많죠. 나오기 원할 때는 예.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부담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쳐서. 이 하나 혐의보다 똘똘 검찰용으로는 똘똘 만다고 하죠. 똘똘 말아서. 뭐 검찰의 그 의사가 있으면 똘똘 말아서 기소를 하거나 똘똘 말아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구속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직연 재판장이 직권 구속하는 거 내란 사건 아니면 다른 범죄 혐의 지금 일반인이니까 불소특권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속시키는 방법. 직권 구속을 하려면은 이제 법정에 안 나오거나 네,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구속하기엔 좀 그냥은 그렇죠. 안 되고요. 예.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이미 재판에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게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제 조금 더 좀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 이게 재판이 지금 2차 공판은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네. 지금 모습을 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재판하는 거 보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해야 됩니다. 2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은 예. 해야 이게 빨리 가기 때문에 재구속이 지금 시급히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하. 그게 두 분 다 뭐 법조인이고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어떤 방식이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대체로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 판사나 검사 출신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대선은 끝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요. 6월 3일은 그리고 지나야 된다. 지금 검찰이 제일 구속하기가 공수처에 가 있는 것도 힘들고 경찰도 힘든데 검찰이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의 검찰은 심우정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호위 어차피 이 생사를 같이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재구속을 하겠냐. 아마 손 놓고 있을 거다. 아마도. 아마는 뭐 자기 보호를 위해 다른 걸 하거나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쉽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뭐 변호사님? 출발 이거 사실 뭐 시기적으로 보건데 대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으로나 그리고 다음 정권이 검찰의 신세를 지지 않고 시작할 어떤 네. 수사기관의 신세를 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빗장이로 만들 거거든요. 네. 기소해서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본인의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저희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게 개국 공신이라 우리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안 했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런 뭐 기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에서도 윤석열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은 우리가 지고 흔들면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뭐 조국은 우리가 뭐 픽하면 오금 저리게 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렇게 검찰의 신세를 지고 시작했고, 근데 저는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공무원이 자기 일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까? 인사가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걸로 해서 뭐 협박 비슷하게까지 우리 애들 자리 챙겨달라, 뭐 좋은 요직에 해달라, 너 우리가 기소한 사건 무죄 받으면 너네들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검찰의 신세를 지지 않고 또는 볼모 잡히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내일 아침 방송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문 교수의 술린 남자 이슈 화합, 한정혜 의원과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